예, 안녕하세요. 김영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야가 넓은 개발자는 무엇이 다를까? 예, 잠깐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원래는 이 주제로 발표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눴는데 결국은 이제 제안받은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야가 넓은 개발자는 무엇이 다를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커밋에 제가 이제 받은 정보로는 한 57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 커밋 중에서 제일 많은 신청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두 분이 당연히 이제 다 커플이실 테니까 함께 손잡고 신청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참가자가 많으신 것 같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오늘 한가하셔서 여기 신청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시야가 넓은 개발자는 무엇이 다른가? 마음가짐이 다르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제가 어떤 이야기로 이 결론까지 빌드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데마이칸이라는 곳에서 이제 CPO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이칸이라는 회사는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 회사는 일본의 배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인을 보통 일본의 카톡이라고 하잖아요. 데마이칸은 일본의 배민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한 3년 전 즈음에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카톡의 자회사가 배민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제 회사가 막상 인수하고 보니까 이 레거시나 이 프로덕트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인에 프로덕트를 제일 잘 만드는 집단 중 하나인 ABC 스튜디오라는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60여 명이 함께 이 프로덕트를 UI부터 아키텍처까지 100% 쇄신을 시킨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좀 정예 멤버 60명이랑 일본의 120명 그리고 운영에 대한 멤버들이 또 한 몇이야? 270명 정도에서 450명, 정확히는 455명이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원래는 좀 센서 쪽에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대전에 이제 쭉 있다가 이 삶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수학 과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가지고 이 바로풀기라는 스타트업 바풀이라고 줄여서 불렀는데요. 이곳에 이제 CTO로 5년 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배 회사들 콴다 같은 곳이 이제 이어서 또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수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모델링하지? 그냥 단순히 SNS 기능만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데이터화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텐서플로우 1.0 나오고 이 즈음에 OCR 누가 손글씨 더 잘 인식하나 이런 것들로 이제 회사들이 막 경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문제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수식 OCR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수식을 OCR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게 영어나 한글이랑은 뭐가 달라요? 한국어랑 뭐가 달라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식은 위첨자, 아래첨자, 인테그랄 이런 좌표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 AI 기술로 네이버 라인에 엑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바에서 2년 동안 맡은 프로덕트를 하다가 그 외에 이 클로바 안에서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릴리즈가 되고 있는 건지 프로덕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유저가 전달받고 있는지 다들 막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 프로세스를 제가 개선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200여 개 이상의 자동화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기술 임원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라인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저 사람 코드 좀 치나? 이제 이런 눈빛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월요일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다행히 아직 코드를 손에 놓고 있진 않다. 저는 코드를 손에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리액트를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에는 질문을 150개 올리고 답변을 300개 했고요. 이 두 권 큰 거는 제가 그 취미가 번역을 하는 건데 번역서고, 뒤에 세 권은 추천서 쓴 건데, 특히 개발자에서 아키텍투로라는 거는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번역을 했고 수명이 굉장히 긴 책입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물로 드리고는 합니다. 제 돈으로 말이죠. 자, 이 세미나를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듣는 분이 보통 타겟층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할 때 한 3년 차에서 5년 차가 많으세요? 라고 했는데 통계를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70%가 신입부터 6년 차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요 정도의 어스릇한 이 영역의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니어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저도 가서 배워야 되는 분들이라서 대상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캐퍼시티 이 세 가지 단어로 제가 이야기를 풀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캐퍼시티 이거는 아주 작은 회로에도 이런 개념이 있고 좀 큰 시스템에도 다 이 세 단어에 대한 개념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 팀에서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나, 나 자신의 캐퍼시티는 어느 정도지?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인터페이스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요즘 유행하는 생성 AI 그림 아무거나 하나 붙여놔 봤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뭐 UI, 뭐 API 이런 거 말고 나의 모든 아웃풋에는 상대방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숨쉬듯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상대방은 뭐지? 이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인터페이스는 그 존재부터가 남들이 사용하라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외부와 어떤 관계가 없는 내부만을 위한 거라면 인터페이스란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터페이스니까. 뭐 추상을 위한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남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 첫 번째 질문. 내 프로덕트의 유저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쉬워요. 왜 쉬워요? 내가 그냥 취직한 회사에 이미 서비스 있고 유저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쉬워. 근데 내가 오늘 작성한 코드의 유저는 누구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답이 뭘까요? 뭐 동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답일 테고요. 제가 이제 보통 하는 말은 내 코드의 유저는 내일의 나예요. 혹은 한 달, 세 달 후의 나. 저는 심지어 요즘은 3년 전에 짠 코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으면은 얼마나 빨리 파악해야 될까? 내가 이거 무슨 생각으로 그때 짰지? 이거를 저 자신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가독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드의 양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디버깅 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독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독성의 기준이 뭐냐? 여기 이제 제가 캡처를 했는데 페이스북 캡처죠. 죄송합니다. 이 페이스북이 요즘 그 온라인 탑골공원의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제 아내가 인스타를 하고 저는 페이스북하고 저는 인스타 계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 침범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느라. 근데 페이스북이 이런 이미지가 될 줄 몰랐지 나는.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이제 박성철님은 여기 커밋을 실제로 발표를 하셨던 분이고요. 앞서 이제 추천서 작성했던 릴리즈잇에 번역을 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어쨌거나 이 가독성이라는 게 뭐 얼마나 잘 읽혀요, 뭐 조건문을 어떻게 쓰면은 뭐 잘 읽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오류를 빨리 찾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브레이크 포인트 잘 걸리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 기준으로 보통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내 리포지토리의 유저는 누군가? 자, 여기 분명히 한 분 이상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리포지토리에 리드미 파일은 그냥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기본 리드미 올라가 있는 리포지토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기본 템플릿 리드미들이 있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무리 나 자신만을 위한 리포지토리라도 이 하나의 리포지토리는 누구를 위한 거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정교하고 정확한 언어로 써보는 이 습관을 들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럴수록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야. 그게 설사 나 자신일지라도 이렇게 문장으로 꼭 써보는 습관,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문서도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잘 쓴 문서는 항상 제일 처음에 이 문서는 무엇을 위한 거고 어떤 독자를 위한 거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습관도 참 중요하다인데요. 그러면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진 엔지니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상대방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라는 개념으로 좀 서비스 정신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나 자신도 설명하기 쉬워지고 상대방도 결국은 이해하기 쉬워진다. 이런 것을 모두에게 주고야 말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좀 기초 훈련이자 활동 하나 있습니다. 이 바넥스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드리자면 이 가로축은 경험이에요. 이건 이제 이커머스의 기본 그 유저 전이라고도 하죠. 경험의 단계를 쓴 건데 로그인하고 목록 보이고 아이템 고르고 카트 넣고 결제하고 배달하는. 세로축은 베이직 에디셔널 뉴밸류 이렇게 해서 베이직은 제일 이 프로덕트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에디셔널은 좀 나이스 투 해브의 의미죠. 있으면 좋은 거. 뉴밸류는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은 이제 기능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넥스란 이름은 저기 베이직 에디셔널 뉴밸류 하면 BAN이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경험 익스피리언스라 그랬죠. 그래서 바넥스입니다. 누가 이름 지었냐면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검색하시면은 블로그 글이 있으니까 요거 읽으시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나올 거예요. 회사 블로그 글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의 팀원이 3명 이상이다. 4명 이상이다. 이렇다면 꼭 한 번은 하시길 저는 권해요. 저희 팀은 이것을 자주 합니다. 딱 팀원이 3명을 넘어가기만 해도 나와 너의 상식이 달라지기 시작해. 나와 너가 쓰는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죠. 이게 꼭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뭐 컴포넌트 하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뭐 로그인 모듈이라고 치죠. 회원가입, 베리피케이션, 뭐 로그인, 그 다음에 뭐 토큰 리프레시, 그 다음에 로그아웃, 그리고 뭐 탈퇴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의 구성을 쓰고 베이직에 대해서는 뭐 이메일 로그인.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야 소셜 로그인으로 인스타그램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베이직에 돌려 그래. 근데 옆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제가 말했잖아요. 전 인스타 계정도 없다고. 이러면은 그렇게 기본은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레벨을 맞춰가는 하나의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자연스럽게 정해져서 저희들은 이 템플릿을 가지고 페이즈 1에는 베이직에 이만큼 하고 에디셔널 딱 하나만 하자라던가 페이즈 2는 뭐 그 다음에 버그 수정을 베이직 몇 개 놓고 그 다음에 에디셔널 뭐 하자. 이게 몇 번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키텍처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도 예를 들죠. 뭐 아까 로그인 컴포넌트 그 어카운트 서비스 컴포넌트를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뉴밸류에 우리 장기적으로 지문 인식도 집어넣자, 뭐 안면 인식도 집어넣자.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 인증 모듈까지 감당하려면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이런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중급 훈련으로 갈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론입니다. 개발 방법론. 리포 하나 뭐 만들 거 아니에요? 프로덕트 시작할 때. 그럴 때 코딩 하지 마. 코딩 하지 마시고 설정 파일 메모장으로 딱 하나만 여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능의 프로덕트를 만들 건데 이거를 설정을 뭘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동작하게 되지? 라는 것으로 설정 파일부터 쓰세요. 예를 들죠. 이건 지금 리뷰 크롤러라고 예시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어느 날 옆에 동료가 야, 우리 그 앱스토어에서 리뷰 좀 긁어서 어떻게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 만들면 어때? 이런 제안이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거 금방 만들 수 있어 이러면서 스크립트 하나 복붙으로 인터넷 검색해가면서 후루룩 짜가지고 완성 이랬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어. 그때 이제 아까 그 동료가 야 우리가 아무리 그 iOS 주력이긴 한데 그 안드로이드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리뷰도 좀 긁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어떻게 갈려요? 한 사람은 나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해가지고 되게 비슷한 코드를 또 복사 붙이기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하드 코딩으로 그냥 해서 후루룩 짜서 또 비슷한 게 병렬적으로 또 똑같이 돌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줄 알고 내가 구조적으로는 잡아놨지 하면서 이 설정에서 플레이스토어만을 위한 것을 추가하고 기능도 조금 추가해가지고 기존의 프로덕트를 조금 더 키워나가서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분명히 리뷰 잘 크롤링하게 동작은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구조라던가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아주 작은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정 파일부터 하나 열면서 이걸 쓸 사람들은 요거 하나만 수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다른 거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상상을 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자, 이걸 했을 때 장점은 뭐냐? 뭐 예를 들어 또 TDD 같은 것도 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로직을 작성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극단적인 거예요. 코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이것만 작성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어떻게 짜야 되지 하고 코드를 생각하는데 이 코드를 생각하는 생각의 길이를 굉장히 과격하게 찢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코드를 한 줄도 치지 않고 머릿속으로 코드를 다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은 그냥 거의 설정에 따라 옮겨 적는 수준으로 하다 보면은 이 설정으로 변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코어로 꼭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의존성이 있는 부분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는 거고 주입을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나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훈련 한 번은 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더 길게도 가능하죠. 설정의 길이가 심지어 2배가 됐네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뭐 어카운트 서비스라고 계정 관리하는 걸 만든다고 쳐봐요. 코드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세팅부터 어떻게 세팅해야지 이게 동작하지? 라면서 생각하는데 옆에 이제 PM이 그래. 우리는 페이스북 로그인 지원할 거고 앞으로 10년 동안 페이스북 로그인만 지원할 거야. 딴 거 생각도 안 할 거야. 인데 만들면서 과연 그럴까? 하면서 여기 이제 어레이로 만들면서 다른 소셜 로그인도 지원 가능하게 여지를 만들어 놔봐야지. 이러면은 이제 소셜 로그인 모듈을 좀 더 팩토리 패턴처럼 구현할 수 있게 될 여지가 생기죠. 그리고 SMTP에 대해서 처음에는 smtp.gmail.com 그냥 박아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SMTP 전송하는 것도 뭔가 외부에 의존성이 있는 거니까 설정으로 일단 빼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오픈소스답게 설계하는 이 생각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오픈소스답게 소프트웨어 설계하기라는 글이 있고 이거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꽤 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닌 글이니까요.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 그림은 많이 보셨죠? 클린 아키텍처라는 거, 뭐 육각형도 비슷합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비즈니스 룰이 있죠. 근데 아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만들다 보면은 가운데는 사실은 비즈니스가 없게 돼요. 오히려 비즈니스에 관계된 거는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내게 돼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설계한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거를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은 내 비즈니스 따윈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은 최대한 바깥에 있고 주입해서 동작하는 식으로 구현하게 되고 안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모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40분 넘기 때문에 얘는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발달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만든 거를 진짜 나의 비즈니스 상황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쓰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더 고급 훈련 갑니다. 자, 의외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한국인 중에서. 아시죠? 보통 우리 문서를 쓸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온갖 그 말투의 개성을 다 담아가지고 그 위키 같은 걸 작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소개하거나 할 때 뭐 예를 들면 피카츄 캐릭터 같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화나는 게 데마이칸의 플러스 쇄신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데마이칸의 컴포넌트들 이름이 지금 뭘로 돼 있냐면 파이널 판타지 캐릭터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다 없애버릴까가 이제 저의 생각 중 하나인데 또 이제 세 번째 프로덕트 다이렉트는 이제 프로덕트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회사에 그런 거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알파벳 3개로 퉁쳐져 있는 시스템. 프로덕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알파벳 3개로 돼 있어. A, X, 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IBM 스타일 네이밍이라 그러는데 IBM은 100년이 넘은 IT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알파벳 3개로 돼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책자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기능을 솔직하게 이름으로 네이밍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그 아래에 제가 이제 쉬운 한국어로 말하기 이거 이제 중요라고 표시했죠. 여러분들 그 이런 표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컴할게요. 제가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이 표현 아주 흔하죠. 한 10년 전부터도 있던 표현인데요. 저희 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리소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 듣고 왜 한국어를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왜 그런 말을 쓸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가 그 사람에게 컴할게요. 이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야? 슬랙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혹은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뭐 퀘스천입니다 하면 그 문제의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건지. 즉 느끼셨겠지만 정보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충 퉁쳐서 외래어로 말하는 습관을 이 말 습관을 들이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에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 정교하지 않은 말 습관은 엔지니어에게는 정교하지 않은 코드를 만드는 걸로 되어버려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코드로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쉬운 한국어로 말할 수 있지? 이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 동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위키에 머선 일이고 이렇게 위키에서 제가 그거 지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밈이나 드립 이런 거 뭐 LOL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드립을 친다든가 하지 마세요. 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트렌디한 단어와 지식의 수명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적
그 유행어였을까 보니까 2020년 12월 10일에 어떤 블로그에서 뜻을 풀이한 게 있더라고.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지식이 그 수면 거의 뭐 연식 인증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나의 노력해서 쓴 글의 수명도 짧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을 취미로 했다 보니까 근데 번역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해서 이제 책을 몇 권 읽었고 이 번역 관련 책들 몇 개를 제가 지금 붙였어요. 근데 번역책을 읽을 때 좀 의미 있게 제가 배운 거는 이런 책들이 어떻게 하면은 번역 툴 안 쓰고 더 한국어를 제대로 쓰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라서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 그 말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인터페이스를 생각하면서 일하다 보면 느낌이 약간 코드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영업사원인데 하필이면 한국어나 영어가 아니라 코드로 말하는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에 항상 말을 하는 게 동료를 설득할 수 없으면 유저도 설득할 수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내 옆에 동료가 첫 번째 유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 어떻게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을 하는가 이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래서 뭘 하든 내가 생각하는 이 상대방을 만족시키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코드나 문서나 리뷰할 때나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요즘 그 AI 시대에 맞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를 들게요. 제가 요즘 리액트 좀 재밌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동료랑 이제 저랑 그 리액트의 어떤 그 문제 하나를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는 저보다 당연히 훨씬 더 잘해. 저는 리액트 초짜야. 둘 다 챗GPT랑 그 코파일럿 쓰고 있어. 근데 제가 문제를 더 정확하게 잘 해결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질문을 훨씬 더 정교하게 했으니까. 제가 코파일럿을 위한 코멘트를 훨씬 더 정교하게 작성했으니까. 저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을 150개 올리고 답변을 300개 했던 사람이니까. 질문 답변 서비스는 5년을 만들어서 어떻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좋은 답변이 나올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질문하고 좋은 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훈련을 좀 많이 했던 케이스고, 여러분들도 그 훈련을 하시면은 이 AI 시대 코딩에 훨씬 더 맞는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프로세스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부터 조금 빨라질 거예요. 왜 안 넘어가니? 아, 네. 프로세스란 뭐냐면, 잠시만요. 야, 두 개가 같이 넘어가. 네. 프로세스는 이 프로덕을 거쳐가는 모두를 생각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이든 거쳐가는 사람이든 모두를 말이죠. 그래서 개발자의 시야는 사실 생각보다 좁습니다. 저희 사이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생각, 그 말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좁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이 결과물은 뒤에 QA는 어떻게 다루고 있지? CS나 운영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지? 이거에 대한 되게 원초적인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 개발 하나 너무 잘 만들었거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깊게 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우리가 만든 이 프로덕은 실제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뒤에서는 또 어떻게 쓰는가, 저도 이 회사 안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기초 훈련 이슈 트래커인데요. 저는 이슈 트래커 잘 쓰자는 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는 전사적으로는 지라를 쓰는데 개발자들은 GitHub 이슈를 따로 또 쓰는 경우 꽤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그러지는 말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저만의 좀 또 독특한 기준인데, 개발자가 이슈 트래커를 잘 쓴다는 게 어떤 모습이지에 대해서 저는 웹브라우저에서
최대한 적게 열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2021년에도 비슷한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절대 상태를 손으로 바꾸지 말자 써있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그 이슈 트래커마다 스테이터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진행 중, 뭐 완료 이런 거.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그 상태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이 썩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정도로 저는 상태를 손으로 바꾸는 거를 굉장히 지양하자고 말을 해요. 그러면 뭘로 바꿔요? 커밋 메시지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젯브레인의 그 VP of Developer Advocacy라는 하디 하릴이라는 분인데 저랑 한 15년 정도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코로나 전에는 한국에 종종 오셔가지고 시연을 하신 것 중 하나인데 저는 그 시연을 보고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분 대신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거 제대로 동작할지 모르겠네. 해볼게요. 자, 젯브레인즈 IDE 중 하나예요. 열었는데요. 저기 툴즈 안에 콘텍스트, 태스크 앤 콘텍스트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은 컨피겨 서버라는 거 있고 서버를 셋업하는 게 나와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이슈 트래커를 지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탭, 커밋 메시지라는 거에 템플릿을 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슈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지란데요. 아무 말 티켓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 처음에 스테이터스가 뭐겠어요? 오픈이죠. 자, 이제 그 개발자의 하루가 시작됐어. 그럼 여기 이제 콤보 박스 같은 게 뜨거든요. 이슈 트래커에서 다 쿼리해가지고 이 아이디 안에서 가져와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이슈 스테이트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에 체크박스를 치면은 어떤 상태로 바꿀래? 오케이 누르면 어떤 상태로 바꿀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에서는 뭔가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는데요. 브라우저 리프레시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어 있겠어요? 네, 당연히 인프로그레스로 상태가 바뀌어 있다. 예상한 대로. 그래서 뭐 아무 파일이나 하나 수정해 볼게요. 이제 커밋을 할 거예요. 커밋하면은 아까 커밋 메시지 템플릿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요 아래 보면 티켓 번호랑 픽스드, 그 뒤에 재미난 거는 티켓의 제목을 그대로 커밋 메시지로 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푸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우저로 한번 가볼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있겠다? 저희는 개발 완료라는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멘트로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라고 이제 남는데요. 가보면 diff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ID 안에서 이슈 트래커를 이 상태를 제어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뭐 어떤 ID마다 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 트래커마다 연동되는 그 리파지토리의 커밋 메시지로 상태를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도움말 읽어보시면은 있고, 만일에 그런 기능 우리는 없는데요 하면은 그거 쓰지 마세요. 안 쓰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음 넘어가야 돼. 나의 상태를 예를 들면 뭐 PM이라던가 주변 사람들, 이슈 트래커 보는 사람들에게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개발 중이면 진짜 개발 중인 거야. 이슈 트래커에서 상태가 개발 중이면 난 진짜 개발 중인 거고, 이슈 트래커에서 개발하려면은 진짜 개발 완료한 거야.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슈에는 나의 상태를 투명하게 반영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이슈를 보면서 뭐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뭐 때문에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코드에 영향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 자신도 아이디 안에서 이슈를 계속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집중력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개발 방법론까지 생각을 했어. 처음에요. 이것도 좀 추천드리는 행동 양식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나는 오늘 어떤 커밋을 올릴 거야를 생각을 해서 이슈로 먼저 다 쓰세요. 나는 오늘 한 10개 정도 커밋을 올릴 건데 이런 커밋들을 올릴 거야를 생각을 한 거를 먼저 이슈 트래커에 다 써. 그런 다음에 한 이슈, 한 아이디에서 그것들을 열면서 계속 테스트 코드 쓰고 릴리즈하고 커밋 푸시 계속해. 즉 무슨 말이냐면 이슈 하나를 어떤 단위로 써야 돼요? 라는 것도 팀마다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오늘은 어떤 커밋을 올릴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쓰기 때문에 자연히 이슈 하나가 커밋 하나에 거의 1대1 대응처럼 쓰게 돼요. 뭐 그거를 뭐 스쿼시 커밋을 하든 뭐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일인데 어쨌든 겉에서 보기에 한 이슈가 한 커밋에 가깝게 하면 좋다. 이 커밋은 풀어 이루는 꽤 작은 단위죠. 아마 가장 작은 단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이슈 쓰고 있는 제목 예를 들면 여기 굵은 글씨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프로필 닉네임 길이를 20자로 10자로 변경하고 싶어. 이런 거 이제 띄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를 바꾸든 아니면 그 아래 개발 티켓을 따로 붙이든 개발자가 개발의 언어로 이슈를 작성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쓸 수 있어. 프로필 API 닉네임 랭스 20에서 10으로 조정. 이런 이슈를 이제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효과를 주느냐? 개발 잘 모르는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닉네임은 저 길이 제한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죠. 저것만 보고도. 프로필 API니까 서버에서 저 길이 제한을 하는 거구나. 이러면은 무슨 효과가 나느냐? 앱 개발자한테 안 물어보게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앱 개발자한테 물어봐. 왜냐하면 경험이 앱에서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각 기능들이 어디까지 맡고 있는지 꽤 자연스럽게 점점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회사 이 팀에 뭐 기획자든 디자이너는 다 있는데 기획자든 디자이너들이든 저희는 아키텍처를 다 압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만들어요. 이 훈련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 중급 훈련 갑니다. 질문을 없애는 게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딱 출근하셔서 슬랙을 딱 맨눈으로 째려보세요. 딱 째려보시면서 뭔가 저 질문은 왜 자꾸 나오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질문, 릴리즈 됐나요? 뭐 언제 릴리즈 된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이 딱 보인다. 그러면은 맑은 눈을 하면서 내가 저 질문을 없애버리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자동화 많이 적용한 것도 그냥 목표는 딱 하나였어. 질문. 뭔가 중복된 질문을 내가 없애버리고야 말 거야 라는 일념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몇 개 기준이 있어요. 동일한 질문이 줄어들도록 한다거나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라는 걸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 프로세스를 계속 관찰하고 지금 있는 시스템들을 바느질을 열심히 해도 뭔가 해소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나 자신이 뭔가 도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좀 어지럽게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 하는 거냐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던 건데요. 제가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많아. 가로축은 시간축이야. 그래서 맨날 이 마이크로 서비스 딱 봐도 벌써 15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최신 버전 뭐가 그거는 릴리즈 언제 됐어요? 이런 질문이 하도 많은 거야. 연관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빌드 할 때마다 점으로 다 찍게 하고 각각마다 있게 해서 제일 오른쪽 선 기준으로 하나의 패키징이 돼가지고 서비스가 가는 건데 이걸 딱 보니까 이제 부가적으로 얻는 게 여기 보면 이상하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게 있어. 뭔가 여기 이제 빨아당기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릴리즈한 지 오래됐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저걸 보면서
저거는 시큐리티 체크 한번 할 때가 됐는데 요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요런 걸 이제 만든 적이 있고, 요 아래 같은 경우는 그 클로버에서는 그 단말 스피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펌웨어를 릴리즈할 때마다 그거 QA에 릴리즈 됐어요? 뭐 CBT에 나갔어요? 이 질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컬럼마다 릴리즈 밴드고 CBT 밴드 뭐 퍼블릭 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릴리즈 할 때마다 명확하게 어떤 버전 어디까지 나갔나 보여주게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걸로 질문들 한 서너 개는 묶어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은 이런 도구를 만들어 볼 만하다. 구름도 뭐 그런 경우죠.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협업에 대한 것들도 만드셨는데 아마 이런 니즈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심지어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고민한 나머지 버저닝 규칙까지 만들었어요. 2019년쯤에 제가 만든 버저닝 규칙인데요.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앱 버전 뭐 버전이 1.2.4야. 그런 버전이 있다고 쳐봐요. 대부분 회사 뭐 그렇죠. 1.2.4예요. 그게 무슨 뜻인데? 1.2.3이랑은 뭐가 다른데? 1.0이랑은 또 어떻게 다르지? 그리고 라인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10년 된 회사인데 라인이 10년 동안 1점 몇이야? 메이저는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메이저 1에 머물고 있는 프로덕트 가진 회사들 되게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숫자는 도대체 언제 올리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모든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수학에서 좀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각 자리수마다 의미가 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헤드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손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어. 여러분들 보면은 메이저 마이너 패치 있는데 이번 릴리즈는 패치를 올릴까 마이너를 올릴까 이런 논의 자체도 난 너무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일 처음 얼마나 유저에게 전달되었나 요 기준으로 첫 번째 정하고, 두 번째 2, 3, 4, 5는 2023년 45번째 주예요. 이런 뜻인데 45번째 주 이거 윅 넘버라 그러는데 좀 어색하신 분들 계시죠? 서구권에서는 좀 자주 쓰는데 근데 사실 쉬워요. 1년은 52주잖아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1, 2, 3, 4예요. 그래서 10번 때는 봄이고 20번 때는 여름, 30번 때는 가을. 이거는 뭐 45번째 주니까 대충 겨울에 나간 거야. 그 정도만 알아도 돼. CS에서 뭔가 온 거 보면은 그거 언제쯤 릴리즈 된 건데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은 빌드 서버가 찍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프로덕트에서 빌드를 누르고 1초 후에 다시 눌렀을 때 버전이 똑같이 찍히냐 다르게 찍히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둘은 달라야 됩니다. 바이너리가 다른 겁니다. 만일에 똑같은 버전으로 두 개가 나간다. 우리는 빌드 눌렀는데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빌드 파이프라인은 뭔가 잘못된 거겠죠. 자, 이 버저닝 적용하자. 제가 아는 것만 70개 정도 적용돼 있어요. 프로덕트가. 이거 적용하자고 하는 의미는 뭐냐? 빌드 파이프라인 제대로 만들어라 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능한 겁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그 빌드 서버들마다 스크립트 랭귀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별로 몇 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시가 npm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고급 훈련. 저희 팀에서 이제 만든 유저 피드백 도구예요. 자세한 소개는 요 아래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앱 같은 데 보면은 의견 보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주는 API 서버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웹 어드민 페이지예요. 도커 딱 2개로 도는 굉장히 간단한 오픈 소스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이거 쓴다고 뭐 저한테 얻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랑 프로세스랑 무슨 관계냐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평범한 이커머스 다 그런데 뭐 가맹점이 일단 서비스에 있고 저희는 이제 소비자 컨슈머라고 그러거든요. 주문 하나를 해. 그럼 이제 오더 하나가 만들어져. 결제를 하면 이제 주문이 만들어져. 배달을 해. 그리고 뭐 배달이 문제가 있든 없든 뭐 유저 피드백이 있어. 사용자의 의견이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보통은 CS 부서의 좀 뒤치다거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저는 요거를
사용자의 의견으로부터 프로덕트가 개선되는 프로세스를 프로덕트 메이킹 프로세스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 도구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됐냐, 요렇게 90도로 한번 돌려보면 유저 피드백을 먼저 봐. 그 다음에 이 밸류 체인이 동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든 유저 피드백의 건수 몇 개인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메이킹 전반적인 프로세스도 도구를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다. 선생님 나 이거 싫어. 잘 동작을 하네. 어쨌든 그래서 그 프로세스 개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약간 느낌이 뭔가 이 파이프라인을 고치는 배관공 같은 이 마인드셋이 들기도 해요. 저는 2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 반 정도 쭉 하면서 그 사이에 너무 그 뭐 허탈감, 뭐 이런 공허함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나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왜냐하면 제가 뭐 피처 코딩을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환경 코딩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계속 이 주변의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것만 계속 닦는 거예요. 있고. 근데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약간 뭔가 모멘텀을 넘었는지 갑자기 저한테 그거 저희도 쓰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 나는 중간에 나는 팀의 효율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즘 뭐 MSA 설계 철학 이런 것 때문에 컴포넌트 하나마다의 응집력은 점점 강해져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프로덕이란 건 사실은 좀 물리입니다. 응집력이 강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사이에 비는 공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이거 누가 이어주냐고. 그렇죠? 뭐 gRPC가 이어주면 장땡인가?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거 누가 하냐? 시야가 넓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거를 열심히 있는 그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 그런 나와 함께 하면 팀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되는구나 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프로세스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캐퍼시티. 다행히 생성 AI가 좀 귀여운 그림을 주더라고. 캐퍼시티란 뭘까요? 함께하는 모두를 품는다는 건데요. 자, 요즘 이 개발자 커뮤니티든 이 개발 문화에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성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성장 하지 마세요. 왜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더라고. 성장 꼭 해야 되나? 뭔가 막 포모 같은 게 들기도 하는 거야. 동료처럼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막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핫한 키워드 안 하면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뭐가 성장인지 모르는데 성장을 해야 된대.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성장 문법에는 좀 비판적이에요. 안 해도 괜찮아. 전 팀에도 성장은 셀프 서비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보다는 저는 그 성장 문법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하는 일을 더 긴 호흡으로 지치지 않게 하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부족한 게 호흡이 너무 짧잖아요.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조별 과제 뭐 이런 거 그 개그 요소로 많이 쓰이는데, 조별 과제를 경험해봤자 뭐 반년이 될까 말까잖아.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무언가를 같이 쌓아가고 교감한다는 그 경험, 이 경험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경험을 못해. 저는 팀원들과 10년간 함께하고 있어요. 이 가치가 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성장이란 건 나는 성장할 거야 이런다고 성장이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성장이라는 거는 뭐 나는 성장했어 뭐 이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알고 보면 1년 전보다는 뭔가 좀 달라지긴 했네 이걸 느끼던가, 아니면 심지어 그것마저도 좀 저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어. 나를 관찰하는 누군가가 저 사람 되게 성장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우연히 건네 듣던가 아니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대신 무슨 키워드를 이야기하는가? 용량입니다. capacity. 거창한 주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지, 더 풍성하게 하지, 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쭉 끌어안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니까 이거 되게 재밌네, 이거 좀 더 하고 싶어, 더 많이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뭔가 가꾸어 나간다는 경험을 계속 좀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설정 파일부터 코드 하나도 짜지 말고 설정 파일만 하라는 어프로치랑 똑같은 느낌인 건데, 뭐냐면 뭘 하든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신입부터 이 5년차 분도 이제 많으시다고 했으니까 볼 때 절대적인 코딩 량이 좀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타이핑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코드를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시간 자체를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아시다시피 여기 썼듯이 100m 달리기나 200m 달리기는 뭐 호흡이라던가 완급이라던가 모든 게 되게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저는 200m 달리기 해본 적 없어요. 아마 관절에 무리가 갈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서 코딩의 량을 늘리는 걸 해보고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대화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대화량을 늘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나의 어떤 책임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급 훈련 보면 모든 관점을 유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당신과 내가 상식이 다르던가 뭔가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는 늘 있죠. 그럴 때 절대선의 가치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쪽에 관심을 가게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유저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유저는 코드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저는 내 이름도 몰라. 당신의 이름도 몰라. 사장님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유저를 만족시키는 프로덕트를 우리가 생각하지, 그리고 이 프로덕트가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지, 이 관점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은 이 사람 진짜 진지하게 이런 부분 고민하는구나, 그리고 이거에 정말 몰입하고 있구나, 이거를 주변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추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유저 피드백 같은 거 두면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수집해서 보여주니까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 고급 훈련. 그 다음은 존중받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첫 줄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존중받지 못하면 반영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걸요. 처음에는 주어진 태스크들을 열심히 처리하는 걸 하다가 언젠가는 내가 만든 어떤 좋은 거가 있는데 주변에 어떻게 말해도 자꾸 뭔가 반영이 안 돼.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나 이거 진짜 좋은 거 만들었거든, 뭐 이런 거보다는 이거 하면은 프로덕이 좋아지고 당신도 이걸 쓰면서 좋아지고 팀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완전히 지우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어떤 것을 만들 때 뭐든 수치화와 언어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점점 이제 그 팀 안에서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은 어떤 키워드, 나를 볼 때 어떤 키워드가 떠오를까, 이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어떤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개발에 대한 나의 주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되게 단건마다 나는 이거 좋아요, 싫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갈한 문장으로 나한테는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를 꾸준히 동료한테 말하는 게 필요해.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듣지 이러면은 벌써 인내심이 떨어지신 거고, 저는 스스로 제 기준은 뭐냐, 저는 어떤 말을 하든 최소 7번입니다. 네. 근데 최소 7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용량이에요.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스타트업 CTO 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 CTO 클럽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채용을 잘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기준은 간단했어. 보통은 채용 공고 걸면은, 구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2달 정도 기다리면은 좋은 분들이 왜 안 오지? 이러거든요. 안달복달해. 근데 저는 그냥 기준이 그냥 6개월이야. 채용 공고 올리면은 그냥 6개월을 잡아요. 생각하는 시간에, 기대하는 시간의 길이 자체가 다른 것 뿐인 거야. 그럼 그냥 확률이 올라가는 것 뿐인 거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라는 거는 뭐 조직도나 이런 걸로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뭐 간단히 알 수 있는 긍정적 신호라고 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맡고 있는 영역이 좀 더 커지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영역이 커지는구나라고 느끼는 하나의 시그널은, 나에게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얼마나 새로운 토픽을 논의하기 시작하나, 얼마나 진지한 주제로 상담을 나와 시작하나, 이런 시그널이 있다면 내 용량이 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용량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공감하고 해결해주는 좀 심리 상담사의 마인드셋처럼 되어요. 이 심리 상담사들 사이에 금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협업에서 제일 괴로운 게 이제 사람 사이의 갈등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일본어로 일하면 안 어렵냐고. 저 일본어 잘 못해요. 그냥 뭐 이 일 맡은 지 이제 뭐 1년 만 2년 정도 돼서 그때부터 일본어 공부한 거고, 뭐 그냥 그 발표하고 회의하고 글 읽고 요 정도가 다예요. 근데 잘 못하지만 저런 질문 받으면 제가 항상 반문하는 거예요. 일본어 일하면 안 어려워? 그럼 한국어로 일하면 쉬워요? 아니야.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특히 제가 이제 느끼는 거라면, 이 우리들은 좀 교육 문화적이랄까? 뭔가 마음을 말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도 거의 없어. 그래서 뭔가 좀 갈등이 나면 나 그냥 쟤랑 이제 대화를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 근데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경험을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기도 합니다. 저의 예를 들면 한 반년 전에 저희 CEO랑 갈등이 엄청 심했어. 그래가지고 얼마 심하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미밴드를 이제 차고 자면은 수면 점수가 6점인데 그 전 세계에서 100명 줄 섰을 때 6번째로 잠 못 잔 놈이 너야, 뭐 이런 느낌의 스트레스를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후두염에 걸려서 한 달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CEO한테 이제 가가지고 내가 이걸로 이제 당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당신 나한테 고맥나사에 한 번은 말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곤조곤 이제 말을 하고, 그 사람도 뭐 몰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푸른 거를 뭐 한 번, 그리고 그다음 또 한 번에 좋아질 리 없잖아. 또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때 또 이제 가가지고 고맥나사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좋아. 그런 경험을 하는 거 사실 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공감을 만들며 협업을 하고 결과를 만드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역량이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은, 요 위는 이제 그 심리학자, 이거 100년 된 책이에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책이고 이 아래는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책인데 둘 다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결국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나 자신 얼마나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책들이니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뭔가 코드로 말하는 영업사원의 마인드셋.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는 파이프라인을 고치는 배관공의 마인드셋이고, 캐퍼시티를 생각할 때는 공감하고 해결해주는 심리상담사의 마인드셋. 이런 기준으로 이제 한번 자신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저희 팀의 평가 기준으로 이제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일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 동료가 나로 인해 일을 잘하게 되면 좀 더 좋고, 팀의 문화에 공헌하면 최고로 좋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문화라는 거는 뭐 이벤트를 챙기거나 뭐 이모지를 잘 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프로덕을 만드는 문화, 이거 자체에 이제 공헌하는 거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자신이 그냥 생각하면 나 다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스스로가 들을 자세, 들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동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들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나를 비판해줘 했는데 뭐 임마 이러면은 굉장히 괴로운데, 들을 자세를 확실히 가지고 얘기를 해줘라. 이러면은 무슨 욕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왔죠. 시야가 넓은 엔지니어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긴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